안녕하세요. 이주환 교수입니다. 내 집 마련에 아주 막 불똥이 튀었습니다. 현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내놓고 있지만 규제가 나오는 대로 집값은 더 폭등하는 현상입니다. 일단 이거는 정부 쪽도 문제가 있고 개인들도 문제가 있어요. 정부 쪽은 공급 억제 정책 비슷한 공급이 확대되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공급 억제 정책 또는 공급이 추가적으로 확대된다는 내용이 메시지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규제를 두니까 자꾸 집값은 뛰고요. 또 이런 식으로 집값이 뛴다는 걸 예측한 어떤 투기적 세력들이 계속 너무 무리하는 것도 있고, 자 이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이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정비사업, 정비구역에 대해서 투자하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가보면 정비구역 물건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매수한다는 게 어렵다면 차라리 경매 나올 때 투자하면 어떻겠느냐 이래서 정비사업, 정비사업에 대한 어떤 경매 투자 시 주의점, 요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반적인 주택에 대한 투자와 달리 정비사업에 대한 얘기는 정비법에 대한 흐름, 정비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선 정비법과 경매 요 내용에 대한 수업을 일단 1강을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정비법, 정비사업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지역에 대해서 다시 고치고 바꾸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내가 집을 지어서 새 집이었는데 한 30년, 40년 되니까 집이 노후화돼요. 그러면 내가 이걸 부시고 다시 져야 되는데 그 동네 전체가 노후화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내가 내 집을 부시고 다시 진다. 그럼 나만 깨끗한 집이다. 왠지 분위기가 안 맞죠. 주변과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내가 고칠 거니까 주변도 다 같이 고칩시다. 이럴 때 일사불란하게 그 지역 주민이 싹 부시고 고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일사불란하게 싹 한번 다 때려 부시고 전체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정비사업이라는 게 등장을 하죠. 도시는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그리고 안정기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쇠퇴가 됩니다. 이게 쇠퇴기예요. 처음에는 좀 고치지만 리모델링이라는 걸 해요. 리모델링비가 너무 많이 든다면 이거 부시고 다시 짓는 게 짓겠다. 이런 논리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럴 때 나만 부시고 다시 짓는다는 건 괜히 이 동네에 그렇게 부시고 다시 져봐야 누가 뭐 같이 알아줄 것도 아니야. 왜? 동네가 너무 허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동안 도시가 쇠퇴됐다면 여기는 주간격이 낙후되고 슬럼화되고 또 기반설이 협소화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동네 골목길이 차가 별로 없으니까 한 4m, 3m만 돼도 넓은 줄 알았는데 지금은 자동차가 다니려면 4m 폭도 여간 좁은 게 아니죠. 6m, 8m 내야 돼요. 옛날에는 그냥 빈 땅 많으니까 애들이 거기서 자치기하고 놀았지만 지금은 애들이 모여서 쉴 수 있는 공원, 놀이터 따로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기반시설의 협소화 이런 거를 기능적으로 동시에 업그레이드 해줘야지만 전체적 밸런스에 맞는 새로운 어때요? 재창조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정비사업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명 이제 약칭 도정법에 따라 도시기능 회복 필요하거나 주거환경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 계획적 정비하고 노블량 건축물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일정 구역을 정비구역 지정해서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 동네의 그런 섹터를 딱 정하고 요거를 정비구역 지정하면 이거를 다 때려 부시고 새롭게 만든다. 요게 이제 내부적으로 하게 되는 사업이 도시의 정비사업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 강의는 사실 중개사 합격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얘기고 경매 쪽에 대한 흐름을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초반에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바늘을 잘 끼워야지만 어때요? 바느질이 잘 되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만 옷이 제대로 입어지죠. 다시 한번 내용을 기억해보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원론적으로 쭉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정비사업 이전에 도시계획사업이 무엇이고 요거부터 봐야지만 여러분이 혼돈이 없습니다. 도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특광시군을 얘기하고 이런 특광시군들이 자기들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먼저 선계획, 후개발을 하죠. 그러면 이런 선계획을 하고
계획에 따라 개발하는 사업이 도시계획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도시계획 사업은 무엇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볼까요? 도시계획 사업, 도시생활 필요한 교통주택위생 행정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리 증진 공공안정을 위해서 능률적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그럼 이런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얘기는 무엇이 있냐면 도시가 개발이 되면 시가지가 되고 그들이 써야 되는 시설이 필요하죠. 이런 시설을 만드는 사업을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뭐가 있냐면 공원, 도로, 학교,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게 만드는 게 도시계획 시설이고 이런 거 만드는 사업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시가지나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신도시를 만든다.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 있죠. 그 다음은 노후화된 도시를 부시고 다시 짓는 뭐가 있습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있는 세 가지가 도시계획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런 도시계획 사업 중에 우리가 배우는 건 정비사업을 배우는 겁니다.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 나중에 이 개념을 혼돈해요. 그래가지고 교수님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 가는 게 있고 이거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가는 게 있는데 그런 지역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거 도시계획 사업이니까 정비사업 하는 줄 알고 정비사업 우리 배운 이 논리를 딱 들이대고 투자의 의사결정을 하면 시설사업과 개발사업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먼저 이거를 구분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 정비사업에 그러면 들어가는 게 뭐가 있느냐. 자, 지금 보면 정비사업은 도시를 좀 구조적으로 정비하다 보니까 여러 개의 사업이 나오는데 이 정비사업의 종류를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자, 도표가 좀 복잡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세 개 사업으로 갔고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도정법이 있다면 이거 말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인 소정법이 또 따로 납니다. 정비법은 지금 현재 도정법과 소정법으로 나눠지는데 사실 소정법에 대한 얘기는 이번 강의에서는 제낍니다. 이거는 어떤 경매 투자보다는 그 지역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매 투자에서 주의할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떤 자율적인 성향이 강하고 그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 경매 투자에 대한 것보다는 그 법 사업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경매 쪽에 대한 얘기에서는 요건 좀 빼고 자 그럼 여기 보면 이런 6개 사업이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어떤 사업인가 나중에 각각의 사업별로 성향은 얘기하지만 일단 간략한 얘기는 여기서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뭘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자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얘기죠.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에서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낙후지역 달동네 판자촌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서 거의 옛날에 도시계획도 없이 6.25 전후 때 60년대 집 없는 서민들이 난민촌처럼 집을 짓죠. 그러면 이 땅은 자기 땅이 아니라 국가나 개인들 땅이에요. 근데 이 개인들은 내 땅이 어디 있나도 몰라요. 왜? 6.25 때 아버지가 죽었고 아들은 그냥 자란 겁니다. 뒤늦게 보니까 이게 아버지 땅인 걸 알고 이들을 내쫓으려니까 이들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시의 중재 속에서 땅을 싸게 팔면 이네들이 여기다가 집을 져요. 내 땅은 싸게 사서 이제 내 땅이 생겼다. 판잣집을 짓죠? 여기는 여러분들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엉망이에요. 지하수 관정 파서 먹고 하수관 것도 없어 물이 막 찰찰찰 시궁창으로 흐르고 그리고 도로도 없어서 막 계단 막 자기들끼리 만든 어떤 그런 골목길을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서 저소득 주민이 몰려 있는 데들 주거환경을 개선하게 만드는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자, 그럼 이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여기는 이 저소득 주민이 주체가 돼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공공적 구제 사업으로서 시, 군구 등의 공공부문, 공사 등이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데다가 사업하는 방식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었고 재개발 사업은 뭐냐면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960년대 후반 70년대에 자동차가 없으니까 도로를 4m만 넣어서 넓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데다 단독주택 같은 거 짓고 이런 식으로 집을 짓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지금은 4m 폭에 열악합니다. 그리고 노불량 건축물, 집들도 60, 70년 되시니까 4, 50년 돼서 노불량 건축물이죠. 이런 동네가 이렇게 있다면 그런 골목길도 예전에 내다 보니까 불안정한 골목길에 뭐 저소득주민 산다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런데 지금 현재 1층짜리 주택이 150대 있다면 이런 거 싹 무너뜨리고 여기다가 도로 같은 거 넓게 내고 공원도 만들고 아파트 단지 넣어서 한 400세대 500세대 진짜 이 동네를 다시 한번 개발하자. 재개발. 이게 재개발 사업입니다.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노불량 건축물. 비슷하지만 여긴 극히 열악하다. 저소득주민. 여기는 어떻게 해요? 저소득주민이라는 얘기 안 나옵니다. 자, 그냥 다만 동네가 오래된 것 뿐이에요. 그럼 이런 데다가 도로도 좀 넓히고 동네 다시 개발하는 거죠. 공원도 좀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단독주택 한 100세대 부시고 아파트 크게 지어서 400세대 지어서 일반 분양도 좀 하고 다시 한번 개발하자. 재개발이죠. 근데 이제 우리 재건축 사업이 또 등장합니다. 이 재건축 사업은 뭘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죠. 재건축 사업은 기반시설은 양호한데 노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에서 하는 지역이다. 이런 얘기 나오죠? 자, 우리 재건축 사업은 1970년대 넘어가면서 주공아파트, 잠실 주공아파트 짓습니다. 가보면 기반시설은 굉장히 좋죠. 양호합니다. 학교도 있고 공원도 있고 다 좋아요. 근데 5층짜리 그런 뭐 연립주택의 LH 주공아파트, 옛날 주택공사 지은 아파트가 있는데 노불량 건축물이죠. 가보면 연탄대요. 물도 녹물 나옵니다. 그럼 이런 데서 기반시설은 건드리지 말고 아파트 단지 2단지라면 잠실 주공 2단지 싹 부시고 높게 아파트 짓자. 이런 게 뭐다? 재건축이 되는 거죠. 건물만 다시 걷는다. 다시 짓는다.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사업 외에 또 뭐가 있냐면 도시환경 정비사업인데 이런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재개발과 비슷해요. 기반시설은 열악하고 노불량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서 부시고 다시 개발하자. 이런 건 똑같은데 여기는 상업적과 공업적의 기능적 회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상업적과 공업적이 있으면 건물 부시고 도로도 내고 그런데 이렇게 다시 짓는다. 이게 이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에요. 도시라고 하는 상업적, 공업적의 환경이 안 좋으니까 정비하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정비사업이 이렇게 해서 딱 4개만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딱 오면서 어떤 규제 위주의 이런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서 규제 위주의 정비 사업을 막다 보니까 정비 사업이 밀려가지고 안 돼요. 이제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시절에 정비 사업 4개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좀 기형적 왜곡이 일어나요. 그 기형적 왜곡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지금 기형적 왜곡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겁니다. 여기가 현재 재개발을 해야 되는 지역인데 사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불안정한 골목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데 있는 오래된 주택들을 건축업자가 사서 부시고 단독을 부시고 빌라를 줘요. 빌라를 8개 지면 이 빌라가 분양됩니다. 이 빌라 사는 사람들은 이 빌라를 사서 나는 살겠다 이게 아니라 이 동네가 오래돼서 재개발되면 그 빌라 하나 때문에 아파트를 주니까 정비사업으로 이득을 보려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빌라 등이 재건축되고 자축이 돼요. 개축이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되고 나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정비사업 하려고 보니까 노불량 건축물이 있어야지만 정비사업 하는데 노불량 건축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도시기능은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데 이런 데서 지금 보니까 이거 정비사업 못하게 됐네? 이 상태로 두니까 어때요? 너무 많이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쪽 한 블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부시고 지분 쪼개기가 안 된 거예요. 안 된 이유가 뭐 도로 조건이 안 맞던, 여기는 뭐 권리관계가 복잡하던, 아니면 여기는 새롭게 빌라 지어도 이거는 도면이 안 나오던, 뭐 사업성이 떨어졌던, 이래서 안 짓다 보니까 여기는 거의 신축 빌라가 없어요. 그러면 폐자부활전이죠. 일정 도로로 둘러싸인 한 블록이 1만 미터제곱 이내로서 소형으로 돼 있다면 이 도로로 둘러싸인 한 블록만 가로 구역내에 있어서 이 가로 구역내에 있는 주택을 정비사업하자. 요것만 부시고 미니 재개발로 하자. 이게 뭐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에요. 이런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형 동네에다 하자는 얘기고, 또 하나는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오래된 동네에 여기도 재개발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재개발이 이렇게 방치되고 밀려가지고 안 된 건데, 여기 이제 도로도 삐뚤삐뚤해요. 그래 막 이렇게 되어 있고 주차장도 엉망이고, 근데 여기 보니까 막 불안정한 집들이 있는데 이런 데서 똑같이 아까처럼 지분 쪼개기로 단독을 부시고 빌라 등이 막 들어서는 거예요. 이렇게 빌라 등이 막 들어서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서 정비사업을 딱 하려니까 누구 말 맞다나 어디 갔어 노블량 건축물, 이 동네에 도대체 이렇게 된 거야. 정비사업을 진행을 못해요. 정비구역 지정하려면 현장 조사에서 노블량 건축물 판정된 것들이 상당 부분의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럼 이 상태로 방치되면 빌라 등은 있는데 집들은 엉망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서 안 되겠구나. 이거 주거환경이 너무 엉망이니까 이런 데서 도로 등도 좀 이쁘게 내주고, 그리고 내부에 주차장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주거환경을 관리해서 도로 등을 넓게 만들어주면 집들은 너희들이 좀 고쳐봐. 이렇게 주거환경을 관리해주자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옛날에는 없었지만 4개의 정비사업에서 6개로 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때 어떤 규제주로 가는 정비사업의 지연 속에서 지분 쪼개기가 부분적으로 일어났을 때 지분 쪼개기가 안 된 지역 등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서 만든 것과, 전체적으로 일어났다면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한데 노블량 건축물들을 부시고 빌라는 적고 주거환경을 좀 관리하자. 기반시설 확충을 해주는 게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6개로 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6개로 늘었던 정비사업이 존재하고 있다가 2018년 2월 9일 다시 과거에 있던 그 MB 정부 박근혜 정부가 끝나고 현 정부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2018년 2월 9일 정비사업을 좀 나눠보자. 큰 거는 큰 것끼리 가고 작은 건 작은 것끼리 가자. 그리고 너무 많으니까 헷갈린다. 비효율적이다고 해서 일단 우리가 보는 것처럼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성향이 비슷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동네의 기반시설이 열악한데 그게 주거냐 상업 공업이냐에 따라 나눴던 2개 사업은 재개발로 통합됐고, 재건축 사업은 그냥 재건축 사업으로 남았죠. 그러면 홀로 떨어져 있던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정비법, 소정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따로 뺐습니다. 우리 소정법은 오래된 동네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오래된 동네에서 이렇게 한 블록을 다시 고치는 거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그 다음에 옛날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지어진 아파트가 소규모로 있다면 이렇게 소규모 아파트를 부시고 다시 짓는 재건축도 이런 재건축 사업으로 두지 말고 이런 것들은 조금 규모가 작게 하는 것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라고 다시 뺐습니다. 그 다음은 일정 주택들이 같이 가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거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너무 오래된 빈집이 있다면 빈집 정비 계획에 따라 이걸 어떻게 국가 등이 어떤 명령을 통해서 고치게 하든가 아니면 국가 등이 이걸 기반시설로 수용해서 쓰든가 뭐 이런 법에 대한 빈집 정비사업 계획이 등장해서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 이게 또 등장해서 나눠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칠판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칠판에서 나오는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이런 거 좀 생각해 볼게요.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이제 법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6개에서 다시 3개로 정비법이 줄었는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는 기억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단계에서 있었던 뭐 특정한 어떤 투자 아이템들은 한 2년 전에 제가 이걸 찍었다면 참 재밌는 게 많았었어. 2018년도에. 근데 18, 19, 20에서 이제 2년이 넘어갔으니까 옛날 2년 전에 뭐 돈 버는 아이템은 이제 거의 다 끝났고 앞으로를 바라보고 돈 버는 거에 대한 얘기 몇 가지 얘기를 좀 여기서 잠깐만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 주간경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주간경 개선사업이 지금 현재 관리사업과 개선사업이 통합돼서 주간경 개선사업이 나왔고 이런 지역에서 어떤 투자 가치에 대한 건 후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개발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나 좀 설명 계속 드려볼게요. 과거의 재개발과 달리 지금의 재개발은 상업적, 공업적의 기능적 회복도 나타납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어떤 투자론에 대한 거시적 안목으로 보는 내용인데 그래도 경매에 대한 얘기에서도 이런 지역 물건을 잘 보란 얘기죠. 자, 저희 사무실에 있는 인덕원을 예를 들겠습니다. 인덕원 사거리에 이렇게 보면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 인덕원 사거리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여기 7번 출구 앞에 있는데 제가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제가 보이는 거예요. 이 동네가 사당역 못지않게 개발이 되려면 여기가 지금 개인이 해서는 안 되겠고 뭔가 정비사업을 싹 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정비사업으로 왜 못할까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구조적 문제가 있어요. 도로변에 노선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쪽으로 주거지역이 있어요. 이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까지 상향은 됐는데 제가 볼 때 여기는 일정 섹터를 여기를 딱 묶어서 정비사업을 멋지게 하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뉴타운이었어요.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해서 상업적, 공업적을 전체를 묶어서 싹 다 총괄해서 사업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런 사업은 무리가 있죠. 왜? 너무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은평 뉴타운 같이 그렇게 좀 아주 낙후 지역은 좀 성공했을지 몰라도 사당이나 이런 지역들, 종로 같은 데서는 엄청난 저항, 어떤 충돌 이런 게 많아서 뉴타운은 지금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 하게 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는데 이런 지역을 여기를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하려고 보면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그 당시 구법에는 상업적, 공업적의 기능적 회복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거적인 못해요. 그러면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아니라 여기를 재개발로 하면 되네요. 재개발로 하면 되는데 재개발은 또 뭐가 문제냐면 재개발은 노블령 건축물 부시고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짓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파트 짓는 거. 그러면 여기 상업적을 재개발한다면 다 부시고 아파트들 짓게 될 때 여기는 상업적 주인들은 황당하죠. 내가 상가 건물 5층짜리 있었는데 웬 아파트? 말도 안 됐죠. 그러니까 과거법에서는 이 두 개가 같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어떤 정비 사업을 밀어넣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나 이번에 만들어진 재개발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가지 법이 딱 섞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반시설 열악하고 노블령 건축물 밀집 지역에서 주간경을 어떻게 고치는 거, 그리고 상업적, 공업적의 기능적 회복을 같이 하는 거. 그러면서 여기다 부시고 짓는 것도 건물을 지어 나눠가는다 이런 개념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이제 묶어서 사업을 하는 게 재개발로 딱 하나의 묶음으로 들어갈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법 개정과 아울러서 나오게 되는 통폐합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 재개발이라는 사업 이런 것들이 어때요? 법 개정에 따라서 새로 나오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재건축은 필요에 따라 오피스텔까지도 질 수 있다는 것들이 최근 개정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결국은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개요를 여러분 일단 총론에서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유는 여러분이 이 다음에 어떤 경매 물건 찾을 때 얘들이 뿌리가 어느 부분에서 나왔는가. 도시계획 시설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은 정비사업과 상관이 없다. 도시계획 사업구역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정비구역인 줄 아는데 정비구역은 셋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 그럼 정비구역이 딱 들어가면 정비구역에는 현재까지도 6개 사업이 표시가 돼 있어요. 왜? 2018년 2월 이전에 지정된 것들은 옛날 법규가 그대로 현재 구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거 뿌리를 얘기한 겁니다. 요것만 여러분 딱 공부하고 보면 교수님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뭡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아직까지는 국내에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통합이 됐고 이런 구역 내 물건을 찾는 법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오는데 이거 보세요. 인천광시 부평구 부평동 276의 3번지 나와 있으면 여기 보면 경매물건 검색했을 때 토지용계획 확인서에서 지금 보면 두 번째 정비구역이 떴을 때 이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정비구역 내 물건 얘는 정비구역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억할 거는 이겁니다. 정비구역 내에서 이 내용의 토지용계획을 통해서 최종 확정은 짓지만 물건을 찾을 때 그럼 물건마다 건건히 토지용계획 보면서 하느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이 지자체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 내용에 대한 주택가, 도시주택정비과 지자체마다 약간의 명칭은 다르지만 이런 주택정비과에 가서 보면 주택정비과 내용을 딱 가서 보면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지자체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주택정비과에 보면 해당 지역 내 정비구역들 무슨 동 이런 얘기가 써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그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무슨 동, 뭐 오정동 뭐 이런데 정비구역 뭐 무슨 재개발 7구역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오정동을 딱 넣어보면 정비구역 물건이 8개가 나오면 8개의 토지용계획 확인을 떼보면 그중에 요게 떠 있는 데가 정비구역 내의 경매 물건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정비구역 내에서 경매 물건 투자 시의 주의점이 나오는데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은 저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강을 마치겠습니다. 예.